오늘부터 이제 10단원 정치 권역과 시민 참여가 되겠습니다. 총 3가지 단어로 되어 있죠. 10-1, 10-2, 10-3입니다. 자, 첫 번째 10-1 선거와 민주정치. 앞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거와 선거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단원이 민주주의와 시민이었잖아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생활 양식으로서도 이제 중요하고 또 정치 형태로서도 중요했었습니다. 그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자, 당연히 사회의 주인이 바로 주체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이 정치에 참여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다수에 의한 정치를 말했잖아요. 그 다수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부터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정치 과정. 그리고 시민 참여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이 정치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 가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사회의 주인은 여러분과 선생님, 바로 우리 모두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한 정치가 또 이루어져야 되니 여러분들의 참여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참여 방법이죠. 선거. 자, 그래서 오늘 1번으로 선거, 제일 중요한 거 요거부터 배우고 선거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치 주체라고 해서 이 정치 과정에서 어떤 이 등장 인물들이 존재할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주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과정을 좀 흐름대로 한번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와 시민 참여. 여러분들이 좀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들입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의 선거와 선거 과정에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선거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민주선거는 이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잘 알아둬야 되겠고, 그리고 유권자는 무엇이고 정당은 무엇인지 또 그 역할들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 중요한 키워드들이니까 잘 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한 방울 그려놨습니다. 우리 방울이가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꽃 선거라는 말이 보이죠? 이 선거라고 하는 거 오늘 첫 번째 우리 정치 과정에서의 이런 참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이 단원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선거의 별명 민주주의의 꽃이거든요. 오늘날의 민주주의 어떤 형태죠? 너무 사람도 많고 인구도 많고 또 영토도 넓고 그래서 모두 다 직접 참여를 하기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를 뽑아서 대의제를 통해서 대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의제는 대표를 뽑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으로 우리가 선거를 배웁니다. 이 대의제에서 누구를 뽑느냐, 누가 우리의 대표가 되느냐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잘 발전해 가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하다. 아주 기본적인 참여 방법이면서 정말 중요한 참여 방법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별명도 있다. 하나 더 있어요. 민주주의의 축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거 여기 표현이 있죠. 잘 필기하시고. 이 선거가 이렇게 축제처럼 우리 민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에서는 이제 선거에 대한 여기 그 다음 페이지 있죠. 여기 보시면 기표소랑 선거 과정 여기 쭉 나와 있죠. 선거가 진행되는 절차가 여기 있죠. 기표소가 보이고 있고요. 기표소 안에서는 이 투표 용지에다가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기를 하고 방울이가 투표함에 쏙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표기를 했겠죠. 거기서 집어넣고 있는 모습 기억하시면서 다시 앞쪽으로 와서 여기 부분이죠. 자, 선거 갑니다. 자,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먼저 선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학급 회장 선거도 해봤고, 그죠? 또 전교 학생 회장 선거도 해봤죠. 선거는 바로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게 바로 선거예요. 네, 찍었고요. 이렇게. 학급의 대표를 뽑고 학교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해봤죠. 이제 나라의 일을 담당할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또 이제 하는 걸 배워보는 거예요. 자,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이제 선거라고 하고 있고요. 대의제, 간접 민주 정치에서는 우리 대표를 뽑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고 자,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대표들을 뽑는지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당연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한번 필기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다가 좀 적어보시고요. 네, 이 중에서 대통령 선거 따로 있고요. 5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 따로 있죠. 지방선거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여기 서울 같은 경우 구청장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시의원, 구의원 이런 게 있어요. 시에는 또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있듯이 시에는 시의원이 있고 구에는 구의원이 있거든. 그런 것들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의원들이죠.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 뭐 도지사라든가 아니면은 시면 시장이 서울시장, 그 지역 좀 작은 데는 군수죠, 군수. 그래서 이제 교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각 지역별로 교육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묶어서 한 번에 하고요. 국회의원 선거가 따로 하고요. 대형 선거 따로 하는 게 총 3가지로 선거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가지로. 이건 하나 묶어서 같이 합니다. 이거는. 커다랗게 3가지 선거가 우리나라에는 있다. 그 외에도 이제 헌법 개정 같은 걸 위해서 왜 국민선거가 있었잖아요. 국민선거. 노태우 때 자기가 직선제한다고 하면서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두환 친구 노태우 있죠. 1987년 헌법 개정, 직선제 개정을 대통령을 뽑기 위한 직선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었었죠. 1987년도에 그렇게 따로 있는 선거가 또 있고요. 국민투표.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죽거나 아니면 뭐 그만두거나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사직을 해버리고 나가버리거나 그럼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거. 그런 걸 위해서 하는 선거를 이제 보궐선거라고 해요.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때마다 지역별로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다시 다른 후보를 또 해서 또 선거를 또 치르는 건 작게 그 지역만. 그래서 보궐선거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국민투표가 있고요.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는 좀 위에 3가지 큰 총선과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랑 여기 총선, 대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가 있고 그리고 보궐선거가 있다. 자,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을 뽑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도 줄여서 많이 얘기해요. 대선. 뉴스 같은 데서 다음 대선 후보자로는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 대선이 대통령 선거를 말했습니다. 자, 대통령을 뽑고요.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하게 됩니다. 5년이 바로 대통령의 임기거든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5년 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딱 한 번뿐이 못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헌법은 대통령을 5년 단임제라고 해서 헛단자를 써요. 한 번만 이제 대통령의 직을 맡을 수 있는 거죠. 5년 단임 기억해 둡시다. 미국은 2번까지 되죠. 예. 우리나라의 많은 독재자들이 그거를 또 2번, 3번 이렇게 해보려다 결국은 다 끝이 안 좋았잖아요.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심지어 영구 또는 종신 대통령을 하려고까지 박정희 시도하다 결국 암살을 당했죠. 자,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가볼게요. 자, 국회의원은 우리의 국민의 또 대표죠. 국회에 모여서 법률을 만들고 다양한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바로 국회의원. 모인 것을 국회라고 하고 우리가 입법부라고 하죠. 사법부, 행정부 중에 입법부. 그래서 법을 법을 만드는 곳이다. 자, 이 국회의원 선거는 또 뭐라고 부르느냐. 국선이란 표현도 쓰고요. 보통은 총선이란 그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총선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선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자, 여기서 선출되는 대표자 당연히 국회의원이고요.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요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우리 3번째 이 소단원이죠.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의 대표, 지역 주민의 대표, 이렇게 좀 이제 이 범위가 다르다 좀 기억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 자,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 선출을 하는데요. 이 지역의 이 교육을 좀 총책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정책에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감 선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우리의 국민의 손으로 뽑는 그런 이제 이 선거의 종류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이제 임기를 보면 여기는 5년인데 여기는 4년이죠.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의회 의원이나 모두 다 임기가 4년에 해당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제 경우에 한 번만 하진 않고 여러 번 중임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조금씩 이제 그 제한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경우는 뭐 3번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제 이 공직선거법 내용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대통령은 한 번, 나머지는 이제 이 중임이나 연임 가능하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는 하여튼 별로 하는 건 없는데 인기는 많아죠. 몇 번째 당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그만두고 나갔다가 또 떼기도 하고 서울 시민이 한심한 건지 자가 능력이 있는 건지 어쨌든 여러 번 당선했지 지금까지.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의 기능. 자, 선거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우리 여기 보면 여기 선거의 기능 이 부분이죠. 선거는 그냥 대표자 뽑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제일 기본적이고 또 핵심적인 기능이죠.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대표자를 뽑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그래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죠. 자, 시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알아두시고요. 가장 기본은 대표자 선출. 네, 필기 잘 알아두시고요. 대표자 선출. 가장 선거의 기본적인 베이직한 기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 대표자에게 우리가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민과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다수의 표를 획득하고 당선이 돼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국정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확보가 된 거예요. 다수의 시민이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게 정당한 이런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서 선출된 대표자라면 권위를 인정받아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당성. 잘 필기해 두시고요. 정당성도요. 이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 대표에게 선거를 통해서. 선거는 그런 기능을 한다. 뽑은 사람에게 정당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 대통령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뽑은 그런 권한을 주어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고 실권이나 퍼먹고 대통령 주변 사람이나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 대통령에 친했던 사람이 와서 정치를 대신한다든가 부인이 나댄다든가 그런 걸 우리는 국정농단이라고 하죠. 국정농단. 권한을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그런 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범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다수의 이 시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자,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것도 좀 중요하죠. 대표자가 역할을 잘 못했어. 지금 당선이 된 후에 이제 정권을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 업무를 하는데 시민의 의견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좀 혼란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안 되겠다. 다음 선거에서는 저 후보자는 절대 뽑지 말아야겠어. 저 사람이 후보자로 나온다면 뽑지 않아야겠어. 또는 저 후보자가 속한 이 정당을 지지하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권력을 통제하는 거예요. 대표자 통제 및 교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백성 국민 무서운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려는 자들에게 잘못하면 그다음에 안 뽑아준다는 거죠. 실상은 근데 지역색이 강해서 특정 지역에서는요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그쪽 당 후보가 나오면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개돼지들의 논리들인데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바뀌어져요. 특히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경상도 쪽에는 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또 찍어주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뽑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과연 그쪽의 그 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게 고마워할까요? 어차피 누가 나와도 뽑히니까요. 그쪽 당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을, 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래서 국민이 정치에 이렇게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지도자를 뽑게 된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대표자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그 책임을 물어서 교체할 수 있다. 연임이 가능한 여러 또 이제 대표자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 그 사람은 뽑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좀 제대로 이제 그 정권을 가졌을 때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다음 이제 대선 때 그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의 책임을 물어서 그쪽에 이제 후보자를 많이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게 바로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간혹 이제 뉴스를 보면은 선거가 끝난 후에 이제 그 결과들을 보면서 많이 지지를 받지 못한 이런 정당이 나와서 저희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많이 얻지 못한 데에는 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반성하고 더 잘해보겠다라고 나와서 이제 이 언론에서 이제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정치 권력의 통제. 잘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의 기회. 자,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이 선거는 가장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손쉽게 이 선거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나는 이런 정치가 되길 바래요. 그동안의 정치는 잘못됐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의사가 표현이 되고 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 정치 참여 이런 기능을 또 갖고 있는 것이 선거이다. 후보자는 이제 선거에 나서서 내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공약이라고 하는 것. 공식적인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보면서 저거 필요한 정책인 것 같다. 내가 쏙 마음에 든다. 저 정책. 그러면 그 후보자를 지지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선거의 기능, 대표자 선출, 정당성 부여, 그리고 통제, 그리고 참여의 기회를 준다. 요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을 더 해볼게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는 우리나라에서 만 18세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제? 자, 만 18세가 되면은 선거권을 얻어서 유권자가 되어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만 18세 이상의 경우에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여기 보면 유권자 등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 18세 이상부터 나오죠. 자, 이렇게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만 얻는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도 있습니다. 피선거권은 뭐냐면 내가 후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치에 나가서 내가 후보자가 되어서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라고 이제 선거 공약도 내세우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건 대통령은 아니고 대통령은 이제 이 40세 이상이라는 이제 기준이 좀 다르고요. 만 18세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에 나갈 수 있는 또 피선거권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최근에 그 연령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만 18세 이상부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 선거에 뽑힐 권리, 피선거, 피라는 게 수동태를 말하는 거예요. 수동태. 선거를 당할 권리, 남이 나를 뽑아줄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자로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국회의원에 출마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6세 이상은 국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보시면 이렇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영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1세부터 18세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도 18세, 만 18세부터입니다. 자, 다음은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여기 있죠. 자, 우리 민주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지켜져야 하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보통선거가 나왔습니다. 우리 보통선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그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보통선거가 딱 정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거예요. 일정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고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보통선거입니다. 이게 안 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요. 우리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대의제가 실시되고 대표를 뽑아서 정치가 이루어지곤 있는데 그 대표를 뽑는 선거에 근대 시기에 돈이 많은 이제 이 상공 시민층을 중심으로는 선거권을 얻었어요. 특히 남성들을 중심으로. 근데 여성도 얻지 못했고 노동자나 농민도 얻지 못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노동자들이 우리도 선거권을 주세요 라고 하는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고 여성 참정권 운동이 있었고 또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흑인 참정권 운동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누구나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선거권을 얻게 됐죠. 네, 이 부분이죠. 성별, 인종, 재산, 학력 등의 성별이라는 건 남녀를 포함해서 이런 걸 영향받지 않고 누구나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개돼지들까지 막 아빠같이 신용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하고 동네 개돼지들이 하는 한 표가 똑같은 무게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무식하면 아빠 한 표 갖고는 뭐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민주주의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나친 평등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죠, 이게. 차티스트 운동,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뉴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차트라는 말이 차트라는 차트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1 이렇게 한다. 2 이렇게 해달라. 3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헌장이라고 한다, 헌장. 영어로 차터예요, 차터 이걸. 차터. 왕이 직접 설명할 때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서 대헌장이라고도 하고요. 함부로 막 국회를 해산시키면 안 된다. 왕권과 국회가 싸울 때 영국에서 그래서 차터.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차티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돈 많은 남성만 재산 있는 남성만 투표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 이 헌장에다가 명시 인민헌장 People's Charter에다가 People's Charter 인민헌장에 명시해달라 요구했던 운동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겁니다. 보통선거. 자, 그래서 보통선거의 반대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제한선거예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죠. 일반적인 선거 원칙의 반대 개념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보통선거의 반대 개념은 제한선거다. 평등선거의 반대 개념은 차등선거다. 직접선거의 반대 개념은 대리선거다. 남이가 대신 투표한다는 거죠. 비밀선거의 반대말은 공개선거다. 공개선거, 내가 누구 찍었는지 다 밝혀져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전체적인 집단의 원칙을 따르지 않거나 그러면 뭐 미움토를 받기겠죠. 그러니까 선거의 가장 원칙인 비밀선거라는 원칙이 위배되면 공개선거가 되어 이렇게 인민재판 받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딴짓을 못하는 거죠. 과거에 이 근대 시기에 대의제에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선거가 됐었던 것이고 이제 오늘날에는 바로 이 보통선거가 이루어져서 일정 나이,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이 시기를 기준으로는 만 18세 이상. 자, 이때 만 18세라고 하는 그 나이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이게 보통선거고요. 자, 다음은 우리 바구리들이 똑같이 하나의 표를 갖고 있나요? 2개면 2개. 다 똑같이. 하나면 다 똑같이 1개. 이렇게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라는 게 평등선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맹점인데, 그러니까 표를 하나 가진 사람은 아빠만큼이나 그 정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후보를 뽑아서 나쁜 사람 뽑지 말아야 되는데, 나쁜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봐도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 거를 안 찾아보고 귀찮아서 선거 당일날 그냥 느낌 좋은 사람, 사진 잘 나온 사람 뽑고, 이런 정신 나간 옆에 있는 들 표하고 아빠가 표가 또 같아진다는 게 속 터지는 일이죠. 지나친 평등이 가지고 있는 사실 문제점들입니다, 그게.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누구는 서울에 사시는 분은 1표, 강원도에 사시는 분은 뭐 2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대학을 나온 사람은 몇 표, 뭐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몇 표 이렇게 표의 가치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차등선거라고 합니다. 차등선거는
민주적인 선거가 아니다. 네, 이쪽 있죠. 차등선거, 평등선거에 반대되는 행위는 차등선거다. 저도 차등선거를 실시한 사례들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기억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백인이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인이 더 투표권을 갖고 그다음에 다수를 차지하는 흑인이 투표권을 덜 가졌기 때문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차등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백인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발해라고 하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수의 이 고구려계 유민들이 지배계층을 계속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차등에 의한 오래된 역사이긴 합니다만 피지배층이 말갈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러한 차등 정책을 우리가 이제 아파르테이트라고 했었죠. 그 외에도 싱가포르에서 또 한 5년 정도 하다가 폐지된 게 있었는데 대학을 나오거나 고학력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이제 좀 저학력 여성들이 아이를 좀 못 낳도록 좀 억제를 하는 거예요. 몇 명 이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우대 정책을 다 폐지해버리고 근데 이제 학력이 좋은 사람들의 경우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뭐 집을 우선 배정해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차등 정책도 했었어요.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5년 만에 폐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노골적으로 선거적 제한을 줬던 나라들이 바로 영국의 아까 그 차티스트 운동이 계기가 됐던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가 대표적으로 이 투표권에 상당한 차등을 줬던 차등 선거를 실시했던 실제로 했던 사례들이죠. 자, 모든 유권자의 표는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여기서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해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요.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유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직접 선거. 자, 직접 선거는 뭐냐면 내가 직접 가서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이럴 때 있잖아. 나 오늘 너무 아파. 나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 나 대신에 저기 누구 좀 지지해줘. 이렇게 대신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직접. 자, 직접 선거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지금 선거하는 이제 과정에서 물어봅니다.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 그 신분증의 사진과 또 이제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본인이 맞구나. 이걸 확인을 해요. 왜? 직접 선거가 돼야 되니까. 자, 직접 선거 유권자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를 해야 합니다. 자, 이때 대리인을 거치는 선거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대리선거예요. 대리선거는 민주적이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프거나 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이제 옛날에 부재자 투표라고 불렀던 건데 요즘은 이제 사전 투표라고 그래요. 사전 투표. 미리 한다, 사전에.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 그 사전 투표소가 또 생겨요. 그 지역에. 내가 뭐 군대에 있다 그러면 이제 군대에 사전 투표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되겠고요. 아까 같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원양어선 타고 지금 아프리카 바다에서 지금 6개월 동안 참치잡이 하고 있어. 또 군대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군인 같은 경우 따로 어차피 투표가 설치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원양어선을 탄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주 외진 지역에 살고 있다든가 외진 지역에 아프다든가 아니면 감옥에 가 있다든가 뭐 등등. 근데 감옥에서도 요즘 하게 투표소가 설치되니까 아픈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겠네요. 이런 사람들 모두 다 또 해외에 있는 해외 전부 다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현재 원칙적으로는 직접 가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고요. 선거 전에요. 선거 전에 이제 한 선거 5일쯤 전에 금요일, 토요일에 보통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 선거 전 기준으로 5일 전으로 봐서 거기서 금토 걸칠 때 거기 가서 많이 하고 이틀 정도 투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한 특수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 있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뭐 배 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우편으로 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다. 누구나 다 우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직접 선거의 기본 원칙을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은 이유가 바로 이승만 때 제1공화국 때 자유당으로 상징되는 이 부정선거들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자유당 완장 찬 사람이 주민들한테 뭐 이렇게 막 고무신부터 시작해서 밀가루 같은 거 돌리고 이 박이 뽑아달라고 이승만 뽑아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뭐 3명 5명씩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감시하게 해서 서로 상대방이 뭐 찍었는지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투표하면 늦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완장탄 자유당원이 이 표를 다 걷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대신 기표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네들 문맹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은 후보자 이름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준다는 명목으로서 엉뚱한 데다가 이 사람은 지금 뭐 김대중 찍고 싶은데 박정희 찍으라고 이렇게 자기가 슬쩍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런 짓을 한다든가
그래서 대리투표 아닌 대리투표가 돼버린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직접 선거를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을 선거 원칙으로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런 폐해점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죠? 바로 비밀선거. 비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급에서 대표를 뽑는 선거를 할 때도 여러분들 느껴봤을 거예요. 친한 친구가 후보자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나랑 정말 너무 절친이야. 내 친구가 막 눈빛을 보내요. 하지만 나는 우리 친구랑 너무 친하다 보니까 얘가 학급 회장으로서는 좀 책임감이나 이런 성실성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객관적인 또 평가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보다는 저기 다른 친구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라면 너 나 안 뽑았어? 와, 지금 나 말고 다른 친구를, 나 너무 속상한데 너 내 친구, 이렇게 돼버리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친구를 뽑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요. 뭔가 정말 소신껏 다른 이런 이제 압박이나 간섭 없이 제대로 이제 나의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밀 선거가 지켜져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실은 이제 이런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이제 역사 속에서도 그런 선거들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개 선거로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어떤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뽑지 않으면 이제 그에 관해서 이제 보복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공개 선거는 민주적이지 못하고 비밀 선거가 지켜져야 된다. 비밀 선거, 그다음에 비밀 선거 반대한 말은 공개 선거가 되겠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방울이가 투표를 행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못 봐. 나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표기를 한 후에 접어서,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이거 막 활짝 펼쳐갖고 막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접어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나 진짜 너무 소중한 한 표 행사한 거 너무 뿌듯하잖아. 나 사진 찍어야지. 찰칵 찍어서 SNS에 올리고 큰일 납니다. 절대로 이런 행위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비밀 선거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자,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자, 이런 4가지 원칙들이 지켜져야만 민주적으로 선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렇게 해서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4가지를 다 살펴봤고요. 무조건적으로 다 공개 선거가 나쁜 건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밀 선거는 비밀스러운 건 다 무조건 좋은 거고 공개 선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요심 곤란하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국회의원이 누가 찬성을 받는지 다 이렇게 공개하는 공개 투표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국회의원한테는 비밀을 보장해 주지 않나요? 우리가 이 녀석들을 대리로 뽑았잖아요.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우리는 이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가서 반대하라고 뽑아놨더니 가서 찬성할 수도 있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지만 달고 나오면, 파란색 옷만 입고 나오면, 또는 빨간색 옷만 입고 나오면 무조건 당선되는 그 개돼지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혀 그 유권자들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 생각해요? 자기한테 매년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그 지역 가서 또 출마해라라고 하는 공천권을 주는 그 정당의 보스, 대통령 또는 실력자, 그 정당의 그 사람한테만 겁나 아부한단 말이에요. 그 동네 주민들은 뭐 안중에도 없고, 그 사람이 꽂아만 주면 무조건 뽑히니까. 특히 경상도 하고 전라도 그렇죠. 경상 전라 쪽에 한 자리만 그렇게 공천 받으면 그냥 뭐 거의 99% 다 따놓은 당상이니까. 아무리 쓰레기가 가도, 김정은이가 가도 당선되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유권자가 원하는 행위를 안 하고 그 보스가 원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봐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지 이렇게 공개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영어로 right to know라고 해요. right to know. 이게 이제 인문사회과학 과목이니까 보시면 사회 과목을 아까 가르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흑은 다 옳고 백은 나쁘고, 백은 다 착한 사람이고 흑은 다 옳고, 이게 딱 A, B하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 이과 과목들, 수학이나 과학하고 좀 많이 다르죠. 어느 한쪽이 옳은 것 같은데 또 아빠가 반박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또 이럴 수도 있겠구나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과학 과목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100% 절대선과 절대악은 없어요. 악마와 천사는 없고, 이게 이렇게 하면 이쪽 이익 집단의 이익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알 권리도 우리의 이익이잖아요. 이익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걸 잘 조율하는, 그런 갈등을 잘 조정하는 정치적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선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선거는 학급 회장과 같이 특정한 임무나 직책을 수행할 대표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선출하는 과정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하며 선출된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선거는 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거나 자질이 뛰어난 대표자를 재신임함으로써 대표자를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의 기본 원칙인 보통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통선거는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보통선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는 인종, 성별, 재산 등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제한선거를 시행했습니다. 평등선거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권의 개수와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때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 투표권을 더 행사하도록 하는 차등선거가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접선거는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바쁘거나 아프다는 이유, 가족이나 친구 등의 대리인이 대신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선거는 민주선거 원칙에 어긋납니다. 비밀선거는 유권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게 하거나 손을 들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공개선거를 시행한다면 유권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꼭 기억해야겠죠?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선거 프로세스, 선거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선거의 과정을 보면 먼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부를 먼저, 이 투표와 선거가 좀 헷갈리죠. 좀 이따 용어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이제 몇 명이 가능한지 쭉 유권자 숫자를 이제 선거에 명부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는 거죠. 선거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투표를 하고요. 물론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만 투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를 까보는 거죠. 숫자나 개석을 개표한다. 대표. 그래서 당선인을 발표하고 당선증을 발급하면 이 선거의 과정이 되겠다. 자, 이제 그 밑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와 정당은 어떤 활동을 할까 여기 봅시다. 이제 선거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와 정당이 수행하는 활동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유권자는 내가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이제 참여를 해야죠. 투표를 행사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꾸 선거하고 투표라는 말이 번갈아 나오는데 다시 앞에 188페이지 여기입니다. 선거와 투표 여기입니다. 요거 좀 구분해서 알려드리자면 선거는 대표를 뽑는 그 행위를 말하고요. 투표는 그 대표를 뽑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표를 뽑을 때도 투표 용지에다가 이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중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기표를 해서 이렇게 선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표라는 건 선거의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방식인 겁니다. 지금 대표를 뽑는 자리에서. 그래서 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이때 이건 좀 큰 개념. 이 모든 과정을 선거라고 해요. 여기서부터까지를. 이 6개의 과정을 선거라고 하고, 이게 이 통에다가 이렇게 표를 넣는 거, 요걸 투표라고 하는 거예요. 투표. 표를 던진다. 쇼커 던진단 말이에요. 이거 작은 개념 투표는. 이거하고 선거라는 개념이, 선거는 큰 개념이고요. vs 선거, election,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과정을 말하는 거고, 이 vote, VOT, 기표, 투표 행위는 툭 하고 던지는 거예요, 여기다. 좀 작은 과정이죠, 이 전체에서. 그래서 투표와 선거를 헷갈리지 말아라. 후보자를 비교해 봐야죠. 아, 지금 누가 후보자로 나왔지? 누가 대표가 되려고 하고 있지? 봅니다. 그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유권자가 있는 모든 집에 선거 우편물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뜯으면 그 안에 후보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돈도 많이 들죠, 이거.
이 사람들도 더 돈을 내야 돼요. 이런 인쇄물을 찍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서 대신 찍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신에 나중에 일정 득표 이상 가져가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득표를 했는데 너무 표가 안 나왔어. 그런 사람은 그 돈을 몰취해버려요, 그냥. 왜냐면, 이렇지 않으면 개나 소나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서 전 국민이 유권자가 한 1000만인데, 한 10표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도 이게 하나 찍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몇 억씩 들어가도 몇 억. 유권자가 있는 집에 다 활동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다 국가가 보전해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정 그 유권자 수를 확보할 자신이 없으면 나오지 말라 이거죠. 아니면 자기 돈 쓰면 나오든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큰 정당의 경우 대부분 다 돌려받죠.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편물을 통해서 우리가 후보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다. 자, 보면은 이 후보자들은 선거 공보라는 것을 먼저 유권자들한테 보내요. 선거 기간이 되면은 요런 이제 이 우편물이 옵니다. 그 우편물 안에 보면은 어떤 후보자들이 나왔고 그들이 이제 내걸고 있는 그런 정책이나 공약이 무엇인지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선거 공보입니다. 이제 선거 공보. 또 벽에다가는 벽보를 붙입니다. 포스터. 이제 자신의 얼굴과 함께 어떤 공약이 있고 나는 후보 몇 번인지를 이제 딱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벽보들이 붙어요. 그 벽보들 절대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구나, 어떤 약속을 하고 있구나를 확인하고. 오는 우편물을 선거 공보라고 하고요. 또 벽에 붙는 걸 선거 벽보라고 합니다. 그죠? 각 정당의 홈페이지나 후보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볼 수 있고, 이 후보들 간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후보자들끼리 또 TV 토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좀 하던데, 유튜브까지. 그런 거 잘 보시면 이제, 말 버버버 되는지, 토론만 봐도,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보들의 공약이라든가, 뭘 갖고 나왔는지, 아니면 서로 그 사람들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유권자가 할 건 첫 번째는 누굴 뽑을지 먼저 서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때 그 선거 기간에 며칠 바짝 하지 말고, 평상시에 좀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평소에 관심을 가져두면 이제 마음속에 정해두잖아요.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 정치에 1도 관심 없고 맨날 무슨 K-팝이나 바싸고 그냥 영화나 바싸고 하다가 갑자기 성대되면 부랴부랴 막 정치에 관심 있는 척 뽑으려 하니 너무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정하려고 하니까 그 후보자의 진 면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정당 누리집에 들어가셔도 이 후보자들이 내걸고 있는 이 정책과 공약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당 누리집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리고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회. 요즘 정책 토론회에 이제 여러 이제 영상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잘 이렇게 좀 짧게 간추려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영상들도 많아서 관심 있게 조금만 보려고 한다면 주요 공약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시간을 들여서 토론의 전반을 또 이제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겠죠. 자, 이걸 통해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비교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들의 약속은 어떤지, 그들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치인이라고 하면요,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하면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또 그런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궁금하면 찾아봐요. 자, 선생님이 이 선거 공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로 들어가면 그동안에 이제 이 당선된 이들의 공약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자신이 걸었던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 공약 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누리집에 들어가면 정당별로 이 각각의 정당별로 후보자들을 배출하고 그 후보자들한테 이제 이 정권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우리가 통해서 정당성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후보자들 보면 어떤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당의 정책이 결국 그 당선자 후보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정책을 보는 것도 좋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당선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약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보시면서 저 사람들이 저 후보자들과 저 정당들이 지금 당선된 이후에 그 약속들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항상 확인해보고 그걸 또 이제 감시하고 견제할 것도 우리의 이 권한이자 의무인 거예요. 자, 공보는 앞서 얘기했듯이 국가기관에서 각종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알리는 것들, 그걸 이제 공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유권자의 활동 계속 갑시다. 후보자를 잘 비교하고 좀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한 후보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선거 운동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 저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우리 지역이나 우리 국가가 참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거 운동에 참여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지 또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너도 좀 관심 가지고 좀 참여해봐봐. 우리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인데 이런 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이게 잘 실현이 된다면 참 좋아지지 않겠니? 라면서 홍보할 수 있어요. 자, 선거 운동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공약을 비교 분석해서 올바른 선거 언론 투표를 뽑아야 할 의무도 있고요. 유권자에게 또 어떤 권리도 있냐면 자기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기 사람의 선거운동에 참여해서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여러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같이 옆에서 픽켓도 들어줄 수 있고 뭐 자금적인 돈으로 후원해 줄 수도 있고 등등등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은 공약을 집에서 수동적으로 비교 분석뿐만 아니라 직접 선거운동을 참여해서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SNS라든지 이렇게 이제 문자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 방법이죠. 텔레그램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들을 정리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보내거나 아니면 가입시켜서 계속 읽어보게 만들어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선거 기간 내내.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요만한 이런 뭐 플랜카드라든지 뭐 포스터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또 지지를 할 수도 있죠. 지금 보시면 기호 몇 번을 뽑아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또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선거운동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참고하시고 활동을 하는데 좀 바탕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선거활동 감시 및 통제. 민주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져야만 정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검증된 사람이 당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거활동 과정 속에서도 항상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거 불법적인 선거 활동이 있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자, 선거 기간에 정당 후보자들이 법을 어기는 선거 활동을 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 네. 우리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도 6번째, 여기 책에는 우리 자료에 안 나왔지만 6번째 선거 활동에 대한 우리가 감시나 통제죠. 신청만 하면은 참관인으로 투표하는 과정이나 개표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표 센 때 혹시 부정행위하지 않는지 지켜볼 수가 있어요. 참관인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투표 참관인으로 감시도 할 수 있고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또 그 참관인으로 이거 감시하는 것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신청을 미리 해야 됩니다. 하면은 또 개표 과정에서도 우리가 또 참관인으로 개표 과정이 올바로 진행되는지 감시할 수가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학급 회장 선거할 때 좀 이런 거 또는 학생회장 선거할 때 많이 알 것 같아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친구들한테 뭐 금품을 제공하진 않겠지만 먹을 거 사주고 그러지 마세요. 뭐 나를 뽑아달라는 이제 이런 것들 너무 심하게 또 압박하거나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제 그런 있지 않은 사실을 막 허위로 만들어내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뭐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입니다. 자, 불법적인 선거활동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 쌤이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금품 뽑아주시면 제가 이거 좀 뽑아달라는 그걸로 좀 드리는 거예요. 좀 잘 좀 봐주세요. 실제로 쌤이 아주 어렸을 때 쌤 어머니께서 선거 기간 동안엔 뭐 선거 유세하는 그 현장에 가서 이제 그 막 이렇게 유세도 듣고 그리고 나서 꼭 뭘 들고 오셨어요. 수건, 주전자 막 이런 걸 들고 오셨어요. 그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나눠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금품이나 또는 뭐 물품 같은 거 또는 향응 제공. 아이고 여기 식사들 하고 가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건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이렇게 좀 사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고 실제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이제 선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정해진 선거 운동 기간이 있다고 했었죠. 그 기간 이외에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잘못된 행위입니다. 자,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선거일 전날까지가 바로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고 허위사실 유포
이거 진짜 잘못된 행위죠. 그죠? 그래서 상대 후보자들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낸다거나, 특히 요즘에는 막 딥페이크 영상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절대로 할 수 없도록 이제 법으로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만약에 보인다 하면은 바로 우리가 신고해야죠. 자, 그리고 선거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잘못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감시하고 통제해서 민주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야죠. 유권자의 활동 중에는 이제 당연히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위에서 충분한 비교 분석을 했으면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해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그 외에도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 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상관없이 투표하러 갑시다 하고 이제 자꾸 이제 동료는 연예인들 가끔 나서 그러죠. 여러분 몇 월 며칠은 뭐 무슨 선거의 날이죠. 선거 참여를 꼭 해주세요. 투표 동료 캠페인, 주변 사람들 투표하라고 이렇게 많이 권장해 줄 수 있게 했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공약 같은 거를 이제 그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한테 이런 거 어때요라고 한번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어요. 뭐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유튜브라든가 여기다가 뭐 글을 올리거나 후보의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약 같은 걸 제안하는 여러 가지 직접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유권자가 하는 활동을 한번 말해봐라라고 할 때 후보자의 후보자를 꼼꼼히 분석하고 후보자들 간의 공약을 비교 분석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겐 있고요. 올바른 대표자를 뽑을 의무가 있고요. 비교 끝에. 그 다음에 투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또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 선거를 참여하고 독려하거나 아니면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거나 제안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더 적극적으로 아예 특정 후보의 후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후보와 함께 홍보를 하러 다니는 거죠. 선거운동하러. 선거운동원이 돼서. 아니면 이제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 또 참관인으로 또 이렇게 참여해서 투표 과정이라든가 개표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뭐 유권자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죠. 자신이 지지하는 가치와 신념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해 주면 되겠고요. 우리 소중한 한 표 이야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후보자 두 사람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사례들이 실제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표가 소중하다. 정당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당의 활동에서 여기 나와 있죠. 자, 정당에 대해서도 한번 가볼게요. 정당은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만든 당입니다. 우리 정당법에 따라서 16세 이상이면 정당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서. 자, 아까 했던 거죠. 밑에 만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다 갖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16세 이상이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당은 영어로 파티라고 해요. 파티. 술 먹고 노래하는 파티가 아니라 이렇게 무리란데요. 무리. 그래서 같은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 권력 획득이 정당의 주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획득하지 않으려면 이 정당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활동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민주정치를 정당 정치라고 합니다. 정당 정치가 너무 심해지면 조선시대의 붕당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뭐 노론이니 소론이니 뭐 동인, 서인, 남인 해가면서 이 붕당 정치가 너무 심하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패싸움이 되면 어쨌든 그걸 잘 이렇게 민주적으로 서로 경쟁과 견제를 통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인 정당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여당과 야당을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당이 바로 정권을 획득한 정당이고요. 대통령제 하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 여당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야당이에요. 요거 좀 당연히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여당, 야당 정도는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죠. 이 정도는 충분히. 자, 다음으로 이제 정당의 활동들 하나씩 가봅시다. 네, 이 부분이죠. 후보자 추천, 공약 제시, 정당 지지호소, 정치사회 기능 이 부분입니다.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정당에서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아, 우리 정당에서는 이 사람이 자질이 있으니까 후보자로 선거에 추천합니다. 라고 하는 거 후보자 공천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약.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견해 또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약을 개발하는 것 또한 정당이 하는 일이에요. 정당에서 특정한 후보를 추천하는 행위를 공개적 추천이죠. 공천이라고 합니다. 이 공천권은 또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정당 내에서 힘이 있는 그런 권력자 또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한테 이 특정 지역에 출마하라고. 그 중에서 이제 자동 당선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다 공천을 주면 완전히 이제 그 대통령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폐해점도 있다. 이 공약이라고 하는 건요, 아까도 했지만은 후보자나 정당이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지만, 우리 유권자가 올바른 공약을 또 이렇게 제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다. 정책 설명회도 가지고, 토론회도 가지고, 공청회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도 얘기하고 또 선거 운동을 지원해서 후보자가 잘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당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외에도 정치 사회화 기능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사회 기능.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도록 관심과 참여 국민들의 유도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평상시에 아빠처럼 늘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를 사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정치 사회함, 소셜라이제이션. 정치라는 걸 사회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사회 속으로. 그래서 저 정치 얘기하면 또 명절 때문에 정치 얘기한다고 몰라 그냥 그만 얘기할래 이렇게 되면 사회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이 정당이 해야 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의 생활화죠. 우리 생활 속에 정치는 아주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을 안 치워. 그럼 서울시장이 문제잖아요. 또 여기 강북구청장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가 당연히 항의를 해야 하고 이따구로 하면 다음 선거 때 안 뽑아준다 해서 이렇게 혼도 내고 국민 무서운 줄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이 되지 않도록 이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밑에 스스로 확인해 볼까요?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고 대표자에게 정당성이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히지 않은 사람이, 즉 정치인의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면 우리는 그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유권자는 선거 과정을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유권자는 선거 과정에서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죠. 유권자가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연예인들이 앞장서서 많이 하는데 몇 월 며칠은 투표하는 날 이러면서 또 우리가 정책이나 공약을 후보자들한테 제안해 줄 수도 있겠다. 정당은 정책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정책 이념을 알리고 우리에게 지지를 호소하죠. 네, 정당이 해야 될 일은 공약 제시와 자기네 정당을, 민주당을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세요.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이 정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이념이나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자기를 좀 지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당이죠. 자, 용어 설명할까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할 또는 대신할 대표를 뽑는 과정, 전체 과정을 선거라고 합니다. 이 전 과정을. 이 중에서 투표용지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투표라고 불러요. 투표용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행위,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투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거의 한 과정이 투표인 거죠. 선거 전체 과정 중에서 부분 집합이 투표인 거고요. 정당은 뭐예요?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같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만든 그런 집단. 그것을 우리는 정당이라고 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모인 집단을 정당이라고 합니다. 유권자죠. 유권자라는 것은 투표할 권리가 있는, 선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유권자라고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래서 선거인 명부, 유권자 명부부터 먼저 작성을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될지 체크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선거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당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미션.
대한민국에는 어떤 정당들이 현재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정당 중에 여당은 어느 당이 여당일까?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 주시고 수강후기 미션에 남겨주세요.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이 여당입니다.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이. 그렇지 않은 모든 당은 다 당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큰 당도 있겠지만 조그만 당들도 있잖아요. 그 외에 모든 당은 다 야당이라고 불러요.